식민지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대한민국. 그 땅 위에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리며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친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생명을 품은 숲이 됐고 대덕을 대한민국의 과학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학기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K-사이언스의 날개가 됐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입니다. 그게 95년 3월 1일이죠. 그게 거의 한 30년 전 아니겠어요? 30년 동안 매일 이 길을 걸어서 출근한 최성봉 박사. 그의 걸음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사가 쌓였는데요. 초창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모습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와보니까 이거 황량했어요. 여기는 지금 잔디밭이 잘 조성돼 있지만 그때는 잔디밭도 없고 진흙땅, 그리고 바로 저 본관 건물 하나,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저기에 보이는 그 이제 항공 조립동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본관 건물 뒤에 조그마한 기숙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정도였어요. 하나하나 건물 세울 때 다 제가 이 눈으로 봐온 산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한 30년. 정지궤도 위성의 개척자 최성봉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대덕 연구단지가 착공 20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이 가운데 50%가 연구시설지로서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 국가기관, 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33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대덕 연구단지의 자리를 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기술 개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항공우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이 89년에 개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우주기술이라고 해서는 위성을 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항공에 집중을 했고, 우주 관련 연구는 당시 우리나라가 도전하기엔 너무 크고 어려운 분야였는데요. 해외 유수 대학에서 관련 기술 연수를 시작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우주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89년에 우리 최순달 교수님이 이끄셨던 그 학생들하고 그분이 그 영국 서레이 대학에 가셔가지고 이제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이제 위성을 띄우시게 됩니다. 그게 89년이에요. 그걸 우리별 1호라고 이제 칭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이었죠. 우리별 1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데요. 평균 연령 25살. 젊은 과학자들이 발사한 우리별 1호는 우리말 방송과 위성사진을 보내며 우주과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우주산업 활성화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거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술은 참 앞으로 미래가 있는 기술 같다라고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인공위성 제작의 꿈을 안고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온 젊은 과학자 최성봉.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우리별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지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0여 년이 흐르며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최성봉 박사를 비롯한 개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95년, 6년만 해도
우리나라 우주 기술은 뭐 그렇게 뭐 이게 선진국 대열 근처에도 못 가는 기술이죠. 우주 기술이라 봐야 아주 그 펜슬 로켓, 과학 로켓 정도였어요. 근데 유장수 박사, 우리 선배님이 위성을 이제 꿈을 꾸고 위성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유장수 박사를 필두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다목적 실용 인공위성에 도전하는데요. 우리별 이론은 뭐 순수하게 과학기술 위성이에요. 그리고 교육용. 그랬는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실용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토 관리를 위해서 국토 자원 관리, 그다음에 지리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에서 수요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리랑 1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실용 인공위성인데요. 정밀지도 제작과 해양 환경 관측 등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다가 2008년 2월 20일 임무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 성과를 거두고 이제는 후배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최성봉 박사. 유장수 박사에 의해 시작된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역사가 후배 과학자들에 의해 계속 발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 연구원에 역사가 있는 장비야. 그대로 우리 역사를 담은 장비인데 이게 이제 아리랑 위성 1호를 처음 항공연에서 개발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시설이 완비된 이제 이 장비인데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실제 궤도 환경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는 진공하고 극저온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실제 위성이 궤도에 있을 때 어떻게 잘 견디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아리랑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새로운 과제를 맡았던 최성봉 박사. 더 발전한 다음 위성을 위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별 1호부터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아리랑 1호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나라든 위성 이제 기술의 발전사를 보면 그렇게 갑니다. 과학기술 위성에서 저궤도, 그다음에 정지궤도, 그다음에 더 나가서 우주 탐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지궤도가 그 길목에 있는 거고. 최성봉 박사가 도전한 건 바로 정지궤도 위성인데요. 정지궤도는 인공위성의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아서 지구에서 봤을 때 항상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성을 말합니다.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측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는데요. 그가 이런 정지궤도 위성에 도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한번 실제로 국내에서 설계, 제작, 조립을 해서 한번 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늘 했어요. 일본에는 정지궤도 위성이 있어요. 기상관측 위성이. 그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이제 공유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7시간에서 8시간에 한 번씩 줘요. 이제 그때부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최소한 1시간 단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기상청 분들과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그게 계기가 됐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는 통신, 해양, 기상 등 3가지 기능을 동시에 탑재해 24시간 내내 한반도 주변의 기상과 해양을 관측하고 위성 통신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지상국은 위성과 통신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무성국입니다. 현재 위성의 운영 현황과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위성에 관한 회의도 최성봉 박사의 업무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우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신하기 위해선 지상국의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아직 그 박스를 벗어나거나 그런 건 없죠. 아직 지금 계속 정상화가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리안 EAB는 지금 여기 보면은 중계기가 그럼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중계기 온도 텔레메트리는 어때요? 예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예. 지금 보니까 노란불 뜬 건 없네, 그죠? 예예예. 만약에 오케이. 여기 문제가 생기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예. 경고음과 함께 예. 알람이 표시가 되는데요. 예. 예, 현재는 다 정상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궤도하고 주파수를 소유하게 되면 그 위성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물론 소유를 해요. 그리고 위성이 수명이 다 된 다음에 유예 기간을 3년을 주거든요. 그 3년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그거를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후속 위성에 대한 계획도 그거를 감안을 해서 후속 위성 개발도 하고 있고 천리안 1호 위성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궤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임무가 남은 천리안 1호처럼 은퇴를 앞둔 최성봉 박사도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항공개발연구의 개척자로 살아온 30년. 그 시간이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며 연구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이게 싱크로나이즈가 돼야 되지. 최 박사님 설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 박사님 설계하자.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예. 야,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요. 아이고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시네. 예. 예, 어떻게- 오랜만에. 예. 함께 일했던 옛 동료를 만났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세월이 흘렀어도 어제처럼 생생한 추억을 싣고 시간은 과거로 달려갑니다. 참 우리가 그 고난은 있었어요, 그죠? 고난 중에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는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받아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은 없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에 유능한 기업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있고 기술은 그 아들이 있으니까 만만치 않았다고. 예, 사실 계약상의 갑은 우리인데 그러니까. 실제 칼자루는 네. 기술적인 칼자루 걔네들이 잡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도 참 우리 최성봉 박사 참 그 지혜롭게 아마 속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랬을 거야. 그래도 지혜롭게 진짜 우리가 잘 넘겼어. 뭐 설계 회의 할 때마다 그냥 예. 각자들 다 열심히 그냥 문서 다 검토해가지고 질문 철저하게 하고 뭐 그러면서 기술 다 얻어내고. 국내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명칭이 천리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천리안 1호는 끊임없는 도전 끝에 성공한 대한민국 우주연구의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자식을 품은 것처럼 굉장히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꼈던 이런 위성입니다. 그러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앞에 위성이 저희들 위성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꾸 발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마음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발사할 때 정말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발사 7분 전 자동 시퀀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3, 2, 1, top. Allumage vulcain. 거대한 로켓이 불기둥을 쏟아내며 힘차게 우주로 차올랐다. 눈물이 날 만큼 감격적인 발사 순간. 성공을 간절히 바라던 그때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그 시절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 오래된 동료들. 언제 봐도 가슴 벅차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웃었던 그들의 삶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의 역사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애국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외국 애들이랑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게 되고 어차피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DNA에 그래도 애국의 DNA가 있구나. 외롭고 고단한 개척자의 삶. 함께 울어줄 동료가 있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후대 과학자들의 나침반이 되고 애국의 DNA를 다시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후배 과학자와 얘기를 마치고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는 최성봉 박사.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 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30년 세월이 차곡차곡 상자 안에 담기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잡는 오래된 사진들. 사진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쉽사리 눈길을 거둘 수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유, 기억에 많이 남죠. 이거 뭐 동료들하고 옛날에 일하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연구소에 95년에 이게 이제 처음 출근한 다음에 만난 동료들이에요. 그때 한 2, 3년간 참 그 연구하기에 어려웠던 시절에 같이 했던 이제 그 동료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몇 분은 과기대 교수님으로도 가시고 다들 뭐 한몫하는 연구원들이 됐죠. 아주 그 이게 뭐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옛날 사진들. 어휴, 눈물 나오려 그래. 항공우주연구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를 발사한 최성봉 박사.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진정한 과학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고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연구실을 떠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인공위성과 함께 우주를 날고 있겠죠.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주 연구 분야. 개척자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정지궤도 위성의 개척자 최성봉이 있습니다. (40년을) 일을 했습니다. 40년간 일을 했고요. 왜 이 앞으로는 차 타고 많이 지나다니긴 하는데 제가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자주 안 오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당연히 제가 일을 했던 장소가 생각나죠. 연구 6동이나 11동 같은 데서 실제로 이동통신 연구 개발을 할 때 그 건물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추억이 많으니까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동통신 분야를 개척한 한기철 박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통신은 국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지만 1970년대
우리나라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통신 수요 증가와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의 통신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그 신화의 시작이 바로 TDX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모듈이 디지털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신호를 교환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환수 아가씨들이 앉아서 여기서 오는 신호 하나를 예를 들면 이쪽 장비에다가 꼽아서 이걸 사람이 손으로 다 했고요. 이건 뭐 또 디지털이니까 우리가 버튼으로 뭐 전화번호를 누르면 그 숫자를 디지털 신호로 다 받아서 이 컴퓨터가 그 해당된 쪽으로 그냥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교환수가 상대방 번호를 연결해줘야만 통화가 가능했던 시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준 것이 바로 TDX였습니다. TDX의 개발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면서 편리하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전화 회선 하나의 가격이 아주 작은 아파트 한 채 될 만큼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만큼 우리나라 전화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신청을 하면 보통 한 3년 기다리는 건 뭐 보통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장비는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로 쓰고 있으니까 그때 그 전화 한 회선에 대한 그 가격이 당시 가격으로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 디지털 교환기를 만들었다고 외국에서 소문을 듣자마자 그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갑자기 7만 원, 8만 원으로 자기들이 가격을 낮춰서 견적을 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TDX 개발로 인해 전화 보급이 확산되며 가정에선 1가구 1전화 시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시외 전화망과 국제 자동 전화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통신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는데요. TDX를 개발한 한기철 박사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당시에 이동전화는 지금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전화인데 이게 이동 중에 가다가 끊어지고 그나마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되면 다행이고요. 그게 넘어가다가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짧게 해야만 내 통신의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91년도에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선 전화에 대한 교환기를 개발했으니까 이번엔 이동 전화 교환기를 개발해 보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 방식으로 할 것인지 된 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또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외국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들여오겠다라는 정책으로 나가게 됐죠. 이동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CDMA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관계기관들의 갈등, 그리고 로열티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게 없었지만 한기철 박사는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연구 개발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그러던 것이 우리들의 기술 수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것이 세계 최초의 장비고 이 장비를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우리 연구원들의 역할이 바뀌어진 것이죠. 통신장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바꾼 CDMA. 그 시절 함께 연구했던 동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설치 미술을 보는 것 같고 이분은 과학자보단 예술가 같으신데요. 저 박사님 여기 계셨군.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예, 아유 참. 잘 지내시고 예. 건강하시고. 네네. 옛날에 우리가 그 핸드폰 전파 장애 그리고 그 전파에 대한 그 위험이 있는지를 그 연구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 이쪽에 한번 그렇습니까? 찾아왔어요. 소장님 덕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워낙, 그렇죠. 워낙 또 CDMA 하시면서 순기능도 중요하지만 역기능도 매우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너 이제부터 그렇죠. 역기능 해라. 그때 제가 네. 이렇게 숨어서 하는 일 별로 하기 싫은데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네. 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벌써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곳은 무선 전파의 역기능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통화 품질을 위한 전파 장애와 사용자를 위한 전자파 노출량 등을 테스트하며 이동통신 전반에 걸친 불안 요소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도 전자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적게 받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부위별로. 주파수에 따라 달라요. 그나저나 한 박사님, 오랜만에 만나서도 연구 얘기만 하시네요. 네, 그런 열정이 우리나라를 통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겠죠? 개인적으로 뭐 어디서 사석에서 만난 거 말고요. 연구소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은 거는 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최 실장님 모시고는 저희 처음인 거예요. 네. 또 이렇게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대화를 아니 친합니다. 최 씨구나 같은. 아니 최영도 박사님, 이명 박사님 다 자꾸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뭉친 CDMA 용사들. 자, 그럼 멋진 무용담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기대가 됩니다. 그 80년대 이건 그 뭐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 낙뢰 번개가 터져가지고 번개가 때릴 때마다 시스템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거를 깔아놨어. 뭐 비만 오면 다 죽어버려. 예. 뭐 번개만 치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달려갔죠. 그러니까 뭐 출장 신청도 못 내고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챙길 시간도 없고 이제 뭐 시외버스 타고 해서 갔어요. 삽을 들고 땅을 몇 미터를 진짜 파가지고 1미터 이상을 파서 접지판을 비는 줄줄 오는데 그 삽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규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접지판 묻었으면 됐다. 뭐 그런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삽질로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삽질을 했어요 그때. 결국 삽질. 네,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신 박사님들 덕분에 우리 모두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동고동락했던 대한민국 이동통신 연구의 개척자들입니다. 소장님과 저하고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인 방송 한 2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앞으로 개인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게 뜰 거다라고 저한테 막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기술만 열심히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뭔지 아니면 서비스가 뭔지 그거를 열심히 저한테 막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서비스가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전어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항상 남보다 한 걸음 앞서 미래의 통신을 연구하던 한기철 박사. 그가 개발한 CDMA 이동전화는 3G와 4G로 이어지며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인 IEEE 마일스톤에 우리나라 CDMA 상용화 기술이 등재된 걸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명예가 있는 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CDMA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자랑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학회에서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준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CDMA 장비를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화시킨 것을 그걸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된 거죠. 이번에는 CDMA 기술 개발에 그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상은 사회와 산업 발전에 공헌한 역사적 업적을 인정받는 의미입니다. 감사패 한기철. 이하 감사한 내용을 동일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감사. 한 박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동통신 강국으로 만든 개척자들, 네, 모두 멋지십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역사관을 둘러보는데요. 올해 4월 문을 연 이곳은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이끈 성과물과 연구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기철 박사 이름도 보이네요. 여기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김대식 여기 있네. 여기가 없다. 여기 있잖아 여기. 이름 찾자는 거예요? 그 당시 그냥 사인이 저거였다. 조철 박사 있어요. 저기 어디 있어요? 좀 크게 썼을 거예요. 이거 할 때 뭐 이런 거 귀찮게 하나 했는데 진짜 잘해놨어요.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남잖아 이거. 이거 본인들이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반갑고 우리는 서로 간에 많은 도움을 줬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만난 그분들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연구원 나들이 이곳저곳 둘러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박사님 오늘 기분은 어떠셨나요? 다시 여기를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새롭다는 생각이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씩 나네요. 비록 몸은 떠났지만 추억은 오랫동안 눈에 선하겠죠. 지금도 기억되는 게 이제 연구소 마지막 그 퇴직서를 쓰고 이제 뭐 이렇게 사인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마지막 차를 여기서 끌고 나가면서 이제 나가면 다음번부터는 들어올 때 함부로 못 들어오는 문이 안 열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로구나 그래서 셀프 카메라로 사진 한 장 찍고 여기로 나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살아온 40년 그리고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한 개척자 한기철 박사. 그의 하루하루는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역사가 됐고 새로운 기술을 열어주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저 자신한테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과학자로서 정말로 행복하게 했는가? 나는 이것이 좋았고 이런 연구 생활 자체를 내가 즐겼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연구자가 되고 또 평생을 바치는 일을 다시 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디지털 이동통신의 개척자. 그의 이름은 한기철입니다. 1960년대 국가적으로 과학연구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민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생명공학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198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유전공학센터가 설립되면서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1987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유양숙 박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영익 박사님의 분자 생물학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에이즈가 막 이제 시작되는 때라 에이즈 진단 시약
만드는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랩에 들어가서 에이즈 진단 시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 클로닝해서 진단 시약 재료를 만드는 이런 연구 사업에 이제 같이 협동 연구를 했습니다. 네. 1990년 유전공학 연구소가 대덕 연구단지에 새롭게 터를 잡으며 본격적인 유전공학 연구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때 유양숙 박사도 대덕에 내려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암세포나 생세포가 살아가는데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유전자가 변할 거다. 그러면 그게 뭔가 이런 걸 찾아내는 이제 연구가 시작이 막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우리도 거기가 시작하는 분야니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초기니까 우리도 그쪽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분열 세포를 모델 세포로 해서 거기에서 세포 주기를 관장하는 그러한 유전자를 찾아보자. 이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양숙 박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초창기에 지어진 이 연구동은 수십 년 동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역사 깊은 곳인데요. 오늘도 과학자들이 생명공학 연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유양숙 박사가 첫 연구를 시작한 곳도 바로 여긴데요. 오랜만이지만 기억은 생생합니다. 이쪽은 다 박사님들 연구실이고 이제 이쪽에 맞은편에 이제 실험실로 실험 테이블 이쪽에 있고 여기서 저희 직무를 받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거죠? 오래간만이죠. 그러니까 퇴임한 지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10년 됐을까요? 유양숙 박사가 쓰던 연구 장비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 박사가 있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세포 배양하는 주로 장비하고 냉장고. 외부 온도가 좀 많이 변하면 어떤 때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도 유지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초창기 여기서 그 분열 효모 돌연변이 찾는 연구를 할 때 온도 민감한 돌연변이를 찾아야 돼서 30도 미만에서 길러야 되는데 그 당시 여름에 에어컨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 인큐베이터가 뭐 35도, 6도로 막 올라가서 돌연변이가 다 죽는 이런 기도 했습니다. 유양숙 박사가 효모 분열 돌연변이 세포 연구를 통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세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밝혔는데요. 당시 이 연구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G7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돌연변이도 만들어냈고 세포 주기에 관련한 중요한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상세한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도 내고 국제적으로 그 분열 효모에 대해서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기 이전에 여기 이제 돌연변이 뱅크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이제 사서 자기 연구에 쓰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주를 이제 파는 거죠. G7 프로젝트는 1990년대 한국의 과학 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올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생명공학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유양숙 박사의 연구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한국의 생명공학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유양숙 박사의 손때가 묻어있는 실험실. 지금은 한참 어린 후배 과학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유양숙 박사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오늘은 서브 클로닝 하려고 PCR 지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PCR하고 네. 잘 돼요? 네, 실험 자체는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 또 실험 결과를 봐야 또 알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오랜만에 방문한 실험실. 후배들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후배들도 애정어린 조언을 하는 유양숙 박사의 말을 경청합니다. 조금 큰 거였는데
그런데 유 박사님, 연구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나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제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슬림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것도 팩스 같은 것도 굉장히 그때는 팩스가 저런 기계는 세포 분석하는 기계는 한 대밖에 없었어요. 어느 랩에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맡아서 했지 분석을. 근데 지금은 각자 연구원들이 각자 할 수 있으니까 빠르고 좋죠. 네. 유양숙 박사가 오래전 연구하던 흔적을 찾아보는 사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연구에 몰입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양숙 박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웬일이세요? 여기 오랜만이에요. 뭐 하나 보러 왔지? 요즘에 큰 사업단도 맡고 네. 힘이 많이 들겠는데. 박사님께 잘 가르쳐 주셔서 아유, 그래도 큰일 맡았으니까 책임감 네. 있게. 정 박사 뭐 큰 사업도 맡고 했는데 최근에 하는 일이 뭐죠? 그 AAV라고 하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명 질환, 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희귀 질환이어서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 이런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유 박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벡터 개발하는 그 기업 과제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의 기술이 기본적으로는 바탕이 되고 그게 좀 더 발전되어서 사실 유전자 치료제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네. 그때 그래도 고생하면서 벡터 많이 개발하고 했던 것이 아주 그 기반이 돼서 이제 치료제 개발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정경숙 박사는 유양숙 박사 지도로 박사과정을 밟았는데요. 1990년대 사제지간이자 동료 과학자로 함께 연구했던 두 사람입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야? 옛날 슬라이드 아니야? 네, 예전에는 저희가 다 요렇게 만들어서 맞아. 발표 자료를 맞아. 했잖아요. 요즘은 그냥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엔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만들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OH 필름 전에 이거를 사진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네거티브죠. 원래 인화에. 그럼 이거를 슬라이드에서 프로젝트에다 투여치라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유 박사님, 그때는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시약 같은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외국에 다 주문하는데 일주일은 뭐 감지덕지하고 한 달 정도 걸려야 되니까 하던 거를 멈춰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의 기계를 이제 다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망가졌다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와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늦고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부품이 없으니까 가져오는데 뭐 한 달 걸리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죠. 석사학위를 하고 이제 대전에 이제 연구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학위를 한다라고 이제 기대했었을 때의 대전은 제가 대전을 안 와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부산하고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왔는데 여기는 정말 연구 단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지. 네. 90년대 이게 지어지면서 여기가 그냥 허허 벌판에서 우뚝하게 이제 하나 섰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거 보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이 주변 환경도 엄청 좋아진 거죠. 힘든 환경에서도 유양숙 박사는 분열 효모를 통한 돌연변이 세포를 발견하며 국내 과학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DNA, 유전체를 다 분석하는데 1990년부터 이미 유럽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제 G7이 한 9년 차 될 때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DNA의 염기 서열을 밝혀내며 유전병과 암 같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됐는데요.
특히 유전체 연구에 밑바탕을 마련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일적장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정부가 추진했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개발 사업. 이 프로젝트에 유양숙 박사의 유전체 연구도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후발주자로 인간 유전체 연구를 시작한 유양숙 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인간의 그 유전체에는 유전자가 몇 개가 있고 그 유전자들이 결국 어떤 세포에서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앞으로는 그 다음에는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시퀀싱 프로젝트가 아닌 기능 유전체를 하자. 기능 유전자 중에서도 잘못되면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찾아보자 하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지난 9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한국형 게놈 연구가 다음 달 본격 착수됩니다. 한국형 게놈 연구는 크게 5개 분야로 돼 있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위암과 간암의 정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로 좁혀집니다. 3년 내지 5년 정도에는 저희가 그런 우리나라의 많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은 유양숙 박사가 한국형 유전체 연구를 하던 곳입니다. 오랜만에 유양숙 박사가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그가 연구했던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굴 만나러 왔다는데요. 저는 여기서 휴면암과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암 치료 후에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잔존암들이 이후에 재발이나 전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연구원이신 것 같으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원빈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후배 연구자의 안내를 받으며 옛 추억이 가득한 연구실을 둘러보는데요. 빛은 바랬지만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유 박사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방은 우리가 인간 유전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유전자 칩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위암의 그 조직에서 분리한 mRNA를 가지고 혼성을 하면은 그 중에 위암 세포 중에 기능을 많이 하는 유전자는 빨갛게, 기능을 못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파랗게 붙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면은 이제 예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술 후에 서바이벌, 생존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칩을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개발했는데 이 연구실에서 다. 저는 여기 공간에 올 때마다 이 패널들이 진짜 무엇인가 아니면 이 패널들이 예전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박사님의 연구의 역사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유전자 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아피메트릭스에서만 유전자 칩을 분석을 하고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유전자 칩이 필요하니까 분석 좀 해줄래? 그랬더니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데 그런 거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칩을 만들자. 그래서 칩을 만들려고 보니까 유전자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분리된 한국의 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전자 10,000개를 사왔어요. 1억을 주고. 칩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유전자 저기다 심는 거 이런 거 다 셋업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칩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형 유전자 칩을 만든 거죠. 한국인의 몸에서 분리한 위암 원인균의 유전체 구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완전히 해독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대장암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유양숙 박사팀은 국내 최초로 한국형 유전자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인이 잘 걸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유전적인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을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 수준을 조금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가장 그 흡수력이
있는 그 그룹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이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육, 과학 교육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과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의 연구 생활을 접고 귀국한 유향숙 박사. 한국인 유전체 연구에 초석을 다지며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요. 그 호기심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열정 가득한 한국형 유전체 연구 개척자. 그 이름은 유향숙입니다.